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 지속 비용으로 13조 원을 청구했습니다. 친동맹국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미군 기지에 제공한 전기, 수도,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요? 13조 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성이 빨간 버튼 앞에 섰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평택 미군 기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녀는 버튼을 눌렀을까요? 아니면 누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강한 자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동맹의 역사를 다시 썼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름 돋는 반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은하입니다. 62살이죠. 한국전력공사에서 34년을 일했고 지금은 평택 미군기지 민간전력인입구역 통제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날 밤 변전소 야간 점검을 돌고 있었어요. 8시 45분이었죠. 겨울 평택의 공기가 얼굴을 베었고 변전소 허밍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손끝은 차가운 철제 계기판을 훑으며 온도를 확인했고 익숙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서 비상 공문이 떴어요. 손이 멈췄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 속 문장을 다시 읽었죠. 비상 전멸 테스트 요청. 아침부터 뉴스가 시끄러웠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백악관 특보 콜린 하이즈가 방위비 폭증을 요구했고 최소 5배는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3,500억 달러. 한국 국방 예산 전체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미군 기지 단계적 철수 로드맵을 검토 중이라는 자막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72시간 내 결단을 촉구한다는 말도 나왔죠. 람이라는 로비스트가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한국은 끝이라고요. 경제도 안보도 전부 무너진다고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군 기지의 전력이 누구 손에서 들어오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그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문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어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쥐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변전소 구석을 봤어요. 빨간 커버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 버튼은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존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9시가 넘자 동료 3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주희 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뉴스를 봤냐고요? 저는 봤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철수하려는 거냐는 물음에 저는 모르겠다고 했죠. 다만 우리 일은 똑같다고 전기 끊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에너지안보팀 문자였어요. 금일 오후 3시 긴급 자문회의 소집.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교부 회의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 사용료 역청구 항목 초안. 저는 그 표지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김민철 차관보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지난 70년간 우리가 제공한 땅, 전기, 수도, 도로, 환경, 정화비용, 기회비용까지 모두 숫자로 만든다고요. 누군가 물었어요. 소파 협정에선 무상 제공이 원칙 아니냐고요. 차관보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관행이라고요. 조항 어디에도 무상이란 단어는 없다고요. 우린 지금까지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기 항목이 눈에 들어왔죠. 평택 기지 연간 전력 사용량 23만 메가와트 시. 단가 환산 연 680억 원. 70년 누적 4조 7천억 원. 숫자가 커졌습니다. 그 밑에 제가 작성했던 기술 자문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민간 전력망 연결 구간 설계 및 유지 보수,
한국전력 단독 시행. 비상 백업 시스템 구축, 한국 정부 전액 부담. 손이 떨렸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설계도, 시공도, 점검도, 수리도. 그들은 그저 썼을 뿐이에요. 회의 후 복도에서 차관보를 불렀습니다. 진짜 보낼 거냐고 물었죠. 청구서를요. 그는 창밖을 보며 보낼 거라고 답했어요. 13조 원어치 정산서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또 라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군을 협박하고 있다고요. 저는 라디오를 끄며 혼잣말을 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정산이라고요. 집에 딸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봤냐고 물었고 저는 봤다고 답했어요. 엄마 이름이 전력 담당자 명단에 나올 것 같다고 지우가 말했죠. 저는 나와도 괜찮다고 거짓말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요.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당하는 거라고요. 지우는 군산기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변전소 방향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사흘 뒤 외교부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역청구 총 13조 4천억 원.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뉴스는 폭발했고 방송은 혼란스러웠으며 SNS는 전쟁터가 됐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그날 밤 변전소로 돌아왔어요. 비상전멸 테스트 요청 공문이 여전히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버튼이 아니라 전기라고요. 생명줄이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빨간 커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 버튼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이제 온 나라가 느끼고 있었어요. 이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엔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 정식 발송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70년 만에 처음 보내는 청구서였으니까요. 총액 13조 4천억 원. 전기, 수도, 도로, 환경정화,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했어요. 한 직원이 기회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관보는 그 땅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었다면 생겼을 가치를 계산한 거라고 답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택 기지 부지만 해도 여의도 10배가 넘었으니까요. 오후에 기술 자문 자료 보강 작업에 들어갔어요. 평택 기지 전력 인입 구간 총 12km. 변전소 설비 투자 3,200억 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 68억 원. 비상 백업 시스템 2,500억 원. 숫자를 입력하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땀이고 밤샘 작업이며 겨울밤 변전소를 지킨 시간들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어요. 창밖을 보니 97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겨울 IMF가 터졌을 때 남편은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어요. 미안하다며 집을 나갔고 사흘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변전소에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변전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보며 울었어요. 전기는 생명줄이라는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28년을 더 일했어요. 전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요. 회상에서 깨어나니 모니터에 새 메일이 떠 있었어요. 미 국방부 반박 성명. 소파 협정 위반 주장.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한국 정부의 일방적 청구가 소파 협정. 제5조 무상 제공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서류함을 뒤져 소파 협정 원문을 꺼냈습니다. 제5조를 다시 읽었어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제공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무상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죠.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그으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제공은 무상이 아니라고요. 70년간 우리가 청구하지 않았을 뿐 의무는 아니었다고요. 사흘 뒤 외교부는 재반박 성명을 냈어요.
소파 협정 제5조 어디에도 무상이란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은 70년간 청구하지 않았을 뿐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 성명이 나가자 뉴스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론이 조금 달랐어요. 역청구가 정당하다는 목소리, 70년 무상 제공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 공짜는 없었다는 댓글들이 뜨거웠죠. 그런데 그때 라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녁 뉴스였어요. 라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죠. 한국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협박이라고요. 전기를 끊겠다는 거고 수도를 끊겠다는 거며 미군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 순간 한국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차관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산이며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오전 외교부 브리핑룸. 차관보가 단상에 섰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차관보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부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명백한 왜곡이라고요. 우리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산하는 거라고요. 한 기자가 전력 차단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관보는 전력 차단은 안보 사안이며 우리는 그런 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다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콜린 하이즈 특보 이름으로요. 한국의 역청구는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단계적 철수 검토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철수 검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택 변전소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진짜 철수하냐는 물음에 저는 검토는 검토일 뿐이라고 답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새 메일이 떴습니다. 긴급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 요청. 저는 마우스를 잡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군산 기지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비상 대응 훈련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지우의 어깨를 잡으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괜찮다고 엄마도 준비하니까 자기도 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전기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끊기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지우는 제 등을 토닥이며 답했어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97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변전소 앞에서 두 사람 다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엔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전기는 생명줄, 끊을 거면 책임부터.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일주일 뒤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긴급 현장 조사 요청이 왔기 때문이에요.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갔고 창밖으론 겨울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부산 도쿠미 해군 함정 연간 정비 척수 평균 17척. 일본 요코스카 기지 대비 정비 기간 단축률 63%. 숫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없으면 그쪽도 곤란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부산역에 내리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중 나온 김태진 씨, 47살 부산 초대형 도크라인 슈퍼바이저와 악수를 나눴어요. 차가 움직이자 태진 씨가 뉴스를 봤다며 역청구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었죠. 태진 씨는 당연한 거라며 우리가 공짜로 일한 게 몇 년이냐고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쌓인 게 있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 도착하니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어요. 도크 안엔 미군 구축함 3척이 정박해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쇳소리, 기계음,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여 공기를 채웠죠. 도크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앞에서 태진 씨가 설명했어요. 저 배는 이지스함인데 일본에서 정비받으면 7년 걸리지만 우린 2년 만에 끝낸다고요. 3교대 시스템이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이라고요.
작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용접공이 무릎을 꿇고 선체 밑을 다듬고 있었고 50대 기술자가 도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땀이 흘렀고 숨이 거칠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크로 이동했어요. 거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정박해 있었죠. 태진 씨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미군 함정 정비율 63%, 일본 함정 27%, 합치면 90%라고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고 생명줄이었죠. 오후에 태진 씨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고 벽엔 정비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25년도 정비 계획 총 19척.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고 물었어요. 태진 씨는 남중국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군이 작전 강도를 높이면 함정 소모율도 올라가고 정비가 필요한데 일본엔 이만한 도크가 없고 미국 본토로 보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결국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파일을 넘겼습니다. 정비 단가표가 나왔어요. 이지스함 정비 단가 척당 320억 원. 정비 기간 평균 2년. 회생률 89%. 회생률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진 씨는 정비 후 작전 복귀율이라며 우리가 고친 배는 거의 다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미군 장교 정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메리앤 로엘 소령이었습니다. 90년대 국제기술협력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펜팔 신청했었다며 반가워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죠. 회의실에서 메리앤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한국 없이 작전 못한다고요. 의존도가 60% 이상이고 일본 기지는 정비 능력이 부족하며 괌까지 가면 왕복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요. 그래프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부산 도크가 멈추면 서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40% 아래로 떨어져서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요. 숨을 멈추고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60%.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의존이었어요. 저녁에 태진 씨가 저를 도크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도크 아래에선 여전히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고 작업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태진 씨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안다고요. 전쟁을 막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전쟁은 도크에서 진다는 게 자기 신념이라고요. 전쟁은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배를 고치는 사람, 전기를 연결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니 또 라미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부산 조선소 정비 중단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차관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이 아닌 정상이며 용어 프레이밍을 다시 잡아야 하고 부산 도크 의존도 60% 자료 공개가 가능한지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메리 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창밖으론 부산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메리 앤이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난리라고요. 하이즈가 철수 검토를 본격화한다고요. 하지만 하이즈는 숫자만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안 보고요. 철수하면 돈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새 기지 짓고 함정 정비망 다시 구축하면 비용이 몇 배로 뛴다고요. 그건 협상용 압박이라고요. 메리앤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어요. 진짜 동맹은 서로 고쳐주는 사이라고요. 우린 지금 그런 관계라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죠. 용접 불꽃, 바닷물 반사광, 작업자들의 땀 그리고 메리앤의 말. 노트북을 펼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를 달렸고 문장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미 해군 함정 정비 의존도 63%. 대체 불가 수준. 정비 중단 시 서태평양 작전 능력 40% 이하로 감소.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딸 지우가 있는 곳이었죠. 차를 몰며 서해안 도로를 달렸고 겨울 바다는 회색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어요. 군산 기지 정문에서 지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포옹을 나누고 지우는 제 손을 잡아 끌며 보여줄 게 있다고 말했어요. 경납고 철문이 열리니 무인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개 길이만 20m는 좋게 됐고 회색 동체엔 미 공군 마크가 선명했어요. 지우가 MQ-9 리퍼라고 설명했죠. 무인 정찰기고 오늘 시연 비행이 있다고요. 거대한 기체를 올려다보며 숨을 멈췄어요. 지우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군산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 985km.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985km. 이건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오후 2시 활주로. 미군 장교들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통제실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링크 체크 시작, 위성 연결 정상, 실시간 영상 전송 대기. 숫자들이 화면에 떴고 지우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제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무서웠죠. 오후 2시 30분 이륙. MQ-9이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순식간에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모니터에 들어온 시점 영상이 나타났어요. 군산시가지 서해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 지우가 말했죠. 고도 7,000m, 속도 시속 370km, 베이징 방향으로 선회한다고요. 화면 속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졌고 끝엔 베이징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선을 바라봤죠. 985km. 그 거리가 의미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드론은 서해 한가운데를 날고 있었어요. 화면엔 파도와 구름만 보였고 지우는 데이터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링크 안정도 98%. 영상 전송 지연 0.2초. 미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통신 인프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짧게 감사하다고 답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오후 3시 45분 화면이 바뀌었어요. 육지가 나타났고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너머로 황금빛 지붕이 화면 한 구석에 걸렸어요. 베이징 자금성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화면 속 자금성은 선명했고 지붕의 기와 한 장 한 장까지 보일 정도였죠. 미군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린치핀이라고요. 시연이 끝나고 지우와 함께 기지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떨렸다고 말했죠. 저는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화면이 전부라고요. 군산이 왜 중요한지. 985km. 이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지는 여기밖에 없다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서해가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가 바로 그곳이었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방위비 협상 관련 최후 통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볼륨을 높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72시간 내 미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 없을 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단계적 대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력, 수도, 가스, 도로, 통신. 하나씩 끊어가는 거였죠. 집에 도착하니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통령 긴급 담화 72시간 최후 통첩 선언. 화면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동맹의 의무를 다했다고요. 땅을 내주고 전기를 공급하고 모든 인프라를 제공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앞으로 72시간 미국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린다고요.
답변이 없다면 단계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화면이 꺼졌고 뉴스룸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평택 변전소. 동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김주혜 대리가 물었습니다. 진짜 끝냐고요? 전기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사 직원이 들어와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 완료 여부를 물었어요.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하고 청와대 직보 건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엔 빈 문서가 떠 있었고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죠. 평택 미군기지 전력 차단 시나리오. 제목을 쓰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1단계 비상전력 경고등 점등. 2단계 비필수 구역 전력 감축. 3단계 주요 시설 전력 차단. 문장을 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문서였죠. 마지막 줄을 쓰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종 단계 전면 전력 차단. 그 문장 아래 손을 떨며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단 의료시설 및 생명유지장치 전력은 최후까지 유지. 저녁에 변전소 통제실로 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빨간 커버가 눈에 들어왔어요.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커버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죠. 비상전력 차단 버튼 무단 조작 금지. 그 글씨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어요. 누르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내 일이라고 혼잣말을 하고 손을 거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군산도 비상이고 72시간 대기령이 떨어졌다고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버튼 앞에 섰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우는 제 옆에 앉으며 눌렀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못 눌렀다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그건 무기가 아니니까요. 그건 생명줄이니까요. 지우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력은 무기지만 엄마가 무기로 안 쓰는 게 맞다고요. 우린 그 무기를 올바르게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딸의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선 평택 변전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군산 방향 하늘엔 별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985km. 그 거리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었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는 시간마다 남은 시각을 자막으로 띄웠고 SNS는 찬반으로 갈라져 싸웠어요. 변전소 사무실에서 그 자막들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고 잠은 사흘째 제대로 못 잤죠. 60시간. 시계는 계속 돌아갔어요. 외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소집이고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오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답했어요. 서울 외교부 오후 4시. 회의실엔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철 차관보가 단상에 서서 서류를 펼쳤어요. 방금 입수한 백악관 내부 문건이라고요. 프로젝터 화면에 영문 보고서가 떴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비용 분석. 차관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백악관 예산실에서 작성한 문서고 철수 시 예상 비용을 계산한 거라고요. 화면이 넘어가며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지 이전 비용 18조 원. 새 정비 인프라 구축 6조 원. 작전 공백 기간 손실 4조 원. 총 예상 비용 28조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청구한 게 13조 원인데.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다고요. 철수하면 2배 이상 돈이 들고 게다가 10년간 작전 공백이 생긴다고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다시 뒤집혔어요. 라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며 72시간 뒤면 전력이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가스가 끊긴다고요. 미군 기지가 마비된다고요.
화면엔 평택 기지 전경이 나왔고 그 위로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블랙아웃 공포. 라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계속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전포고라고요.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SNS는 다시 폭발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미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이건 자살 행위다. 뉴스를 끄고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차관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블랙아웃 공포 프레임을 깨야 하고 우린 끊으려는 게 아니라 협상하려는 거라고요. 48시간 전. 카운트다운은 계속됐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평택 변전소로 돌아왔고 동료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김주의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끊어야 하냐고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주희 씨, 우린 버튼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고요. 안전 프로토콜은 끝까지 지키는 거고 의료시설, 생명유지장치, 비상조명은 절대 못 끊는다고요. 주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섭다고요. 저도 무섭다고 답했어요. 근데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날 밤 통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엔 평택 기지 전력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래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빨간 커버 앞에 다시 섰어요. 손을 뻗어 커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이걸 누르면 끝이라고 혼잣말을 하고 손을 거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리앤이었습니다. 지금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답했죠. 거짓말이라고 목소리 들으면 안다고 했습니다. 들켰다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메리앤은 한숨을 쉬며 워싱턴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하이즈는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쪽인데 국방부랑 해군은 반대하고 있다고요. 부산 도크 없으면 작전 못한다고 28조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13조 주는 게 낫다고요. 그럼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요. 근데 하이즈가 맡고 있다고 숫자만 보느라 사람을 못 보고 있다고요. 36시간 전. 다음 날 아침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뉴스 헬기가 상공을 돌았고 카메라는 군중을 비췄습니다. 현수막이 펼쳐졌어요. 정당한 정산 끝까지 가자. 공짜는 없다. 70년 무상 제공 이제 그만. 사무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하이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였어요. 대한민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우리는 70년간 안보를 제공했고 그게 대가라고요. 만약 한국이 전력을 차단한다면 이는 동맹 파기로 간주하고 즉각 철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화면이 꺼지고 뉴스룸이 술렁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안보를 제공했다고 우리도 땅을 제공했고 전기를 제공했고 사람을 제공했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24시간 전. 마지막 하루가 시작됐어요. 변전소에서 밤을 새웠고 동료들도 모두 남았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김주의 대리가 커피를 나눠주며 물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냐고요? 기다리는 거라고 답했어요. 뭘요? 답을요. 외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리앤 로웰 소령이 백악관에 직보를 올렸다고요. 부산 도크 의존도 63% 자료하고 정비 중단 시 작전 마비 시나리오까지요. 백악관 내부에서 여론이 급반전하고 있고 국방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 올라갔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12시간 전.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창밖을 보며 평택 기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었고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죠. 우린 누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린 누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요. 3시간 전. 오전 9시 광화문 광장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그 위엔 카운트다운 숫자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서 있었고 손엔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죠. 변전소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시간 전, 외교부 회의실에선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김민철 차관보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전, 평택 변전소 통제실. 동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김주희 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고 박성민 과장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커버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누르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답했죠. 거짓말이라고 목소리 떨린다고 했어요. 작게 웃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지금 버튼 앞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누를 거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안 누를 거라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전, 백악문 오벌 오피스. 메리앤 로웰 소령이 국방장관 앞에 서 있었죠. 부산 독후업 씨는 서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30분 전, 광화문 광장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전광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5분 전, 평택 변전소.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봤어요. 전력 사용량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김주희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하 씨 15분 남았다고요. 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안 끊어도 되냐고 물으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주희 씨,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전기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맞다고요. 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10분 전, 백악관 브리핑룸 앞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브리핑룸 문이 열렸고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어요. 5분 전, 저는 숨을 고르며 통제실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기지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엔 외교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백악관 긴급 성명 발표 중 실시간 시청 바람. 모니터를 켜고 뉴스를 틀었어요. 화면엔 미 국방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통역이 흘러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미합 중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검토를 전면 보류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광화문 광장 사람들이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국방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하며 양국 간 공정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분 전, 광화문 광장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겼다, 해냈어.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고 촛불이 더욱 밝게 타올랐어요. 전광판엔 여전히 카운트다운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젠 아무도 그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분 전, 변전소 통제실 동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하 씨, 해냈어요. 우리 이겼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빨간 커버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고 봉인 테이프는 그대로였습니다. 다가가서 그 위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고요. 내가 거기 있어줘서요. 0.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꺼지지 않았어요. 평택 기지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변전소 허밍 소리는 계속 울렸으며 모니터 그래프는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린 누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린 누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요. 그날 밤 외교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고요. 역청구 상징적 인정 1조 원, 한국조선소 20년 독점 정비 계약, 방위비 인상 철회, 그리고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명시하고 985km 린치핀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고요.
전화기를 든 채 눈을 감았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고 있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깨어 있었다고요. 우리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전화 너머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우린 전기를 끈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켠 거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코를 훌쩍이며 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고요. 우린 누르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택 변전소. 일찍 출근해서 통제실로 갔어요. 빨간 커버 앞에 서서 작은 스티커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이 버튼은 협박용이 아니라 신뢰의 봉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걸 바라봤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커버를 비췄고 먼지가 반짝이며 날아다녔습니다. 작게 미소 지으며 뒤돌아 나왔어요. 밖에선 동료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고 평택 기지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증명했으니까요. 강한 자의 절제를요. 일주일 뒤 워싱턴. 외교부 대표단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쪽 벽엔 역대 국방장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김민철 차관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긴장되죠? 네, 조금요. 은하 씨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거라고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국 측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메리앤 로웰 소령, 그리고 콜린 하이즈 특보. 그는 여전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오늘 역사적인 합의를 마무리하러 왔다고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테이블 위엔 두꺼운 합의문 초안이 놓여 있었고 양측 법률팀이 한 줄 한 줄 검토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첫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첫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전면 철회한다고요. 둘째, 한국 정부의 역청구를 상징적으로 인정하며 1조 원을 지불한다고요. 1조 원. 13조 원에 비하면 적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라는 걸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것. 그게 의미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셋째, 부산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독점 정비 계약을 20년간 보장한다고요. 김태진 씨가 함께 참석했는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째,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적극 검토한다고요. 다섯째, 국방장관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공식 명시하며 군산 기지를 서태평양 린치핀으로 인정한다고요. 린치핀. 985km.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합의문 검토가 끝나고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대표가 펜을 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민철 차관보가 먼저 서명했고 국방장관이 그 옆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철수 검토는 왜 철회하신 거냐고요? 국방장관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철수 비용이 28조 원을 넘고 새 기지를 건설하고 정비망을 재구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 기간 동안 작전 공백이 생긴다고요. 반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작전 능력도 유지된다고요. 이건 경제적 판단이자 전략적 판단이라고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역청구를 인정한 건 굴복 아니냐고요. 국방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인정이라고요. 한국은 70년간 우리에게 땅과 인프라를 제공했고 그걸 무상으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다고요.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메리앤을 만났습니다. 은하 씨, 해냈다고 껴안았어요. 우리가 같이 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메리앤은 물러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진짜 동맹은 서로 고쳐주는 사이고 우린 이제 그런 사이가 됐다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때 콜린 하이즈 특보가 다가왔습니다. 긴장했지만 그는 의외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은하 씨 사과하고 싶다고요. 깜짝 놀라 그를 봤어요. 하이즈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숫자만 봤다고요. 비용, 효율, 손익, 그것만 계산했다고요. 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요. 70년간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 밤새 변전소를 지킨 사람들, 도크에서 땀 흘린 사람들을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이즈 씨 숫자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숫자 뒤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요. 하이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저녁 워싱턴의 한 한식당. 대표단 전체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김민철 차관보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공정한 동맹, 대등한 파트너십,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을 보며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평택 변전소, 부산 도크, 군산기지. 그곳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묵묵히 쉬지 않고요. 일주일 뒤 한국.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어요. 박은하 씨 감사하다고요. 당신이 지킨 건 전기가 아니라 나라였다고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한 거라고요. 그날 저녁 변전소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김주혜 대리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고 박성민 과장이 샴페인을 땄습니다. 은하 씨 축하한다고 우리 자랑이라고요. 그들을 보며 웃었어요. 고맙다고요. 우리가 함께 해냈다고요. 자정이 넘어 통제실로 갔습니다. 빨간 커버 앞에 서서 제가 붙인 스티커를 다시 읽었어요. 이 버튼은 협박용이 아니라 신뢰의 봉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누를 수 있지만 누르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힘이다. 창밖을 보니 평택 기지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허밍 소리가 낮게 울렸고 모니터 그래프는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끄지 않았고 앞으로도 끄지 않을 거라고요. 며칠 뒤 부산. 김태진 씨가 저를 도크로 초대했어요. 보여줄 게 있다고요. 도크에 도착하니 새로운 함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최신의 이지스함이었어요. 태진 씨가 말했죠. 20년 독점 계약 첫 빼고 어제 들어왔다고요.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고요. 태진 씨는 은하 씨 덕분이라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태진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진 씨 우리가 함께 한 거라고요. 도크에서 땀 흘린 사람들, 변전소에서 불 지킨 사람들, 군산에서 하늘 지킨 사람들이요. 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맞다고요. 전쟁은 도크에서 지고 우린 이겼다고요. 그날 저녁 태진 씨와 메리앤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작은 식당에 모였어요. 테이블 위엔 김치와 햄버거가 함께 놓여 있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리앤이 배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선물이라고요. 자기 해군 배지라고요. 저도 주머니에서 한국전력 기념 배지를 꺼냈습니다. 저도 드린다고요. 태진 씨도 조선소 기념 배지를 꺼냈죠. 서로 배지를 교환하며 웃었어요. 메리앤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 동맹이라고요. 서로 고쳐주는 사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어요. 건배,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건배. 한 달 뒤 라미가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비스트 라미 기밀 유출 및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그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평택 변전소 주변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해졌어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기지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허밍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어요. 강한 자의 절제를요. 대등한 파트너십을요. 그리고 진짜 동맹의 의미를요. 1년 뒤 봄, 평택 기지 병영 식당에 초대받았습니다. 한미 친선의 날 행사였죠. 식당 안엔 양국 군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김치와 햄버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메리앤 로엘 소령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포옹을 나누고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김태진 씨도 부산에서 올라와 있었고 딸 지우도 군산에서 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으니 마치 가족 같았어요. 식사를 시작하며 메리앤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바쁘게 지낸다고 답했어요. 여전히 변전소 일한다고요. 전기는 잘 나가고 있냐고 물으니 물론이라고 한 번도 끊긴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메리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고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젠 중독됐다고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죠. 그게 김치의 매력이라고요. 처음엔 낯설지만 곁에 두면 빠져들게 된다고요. 태진 씨가 햄버거를 한 입 베어물며 거들었어요. 동맹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는 거라고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기념 배지 교환식이 있었어요. 양국 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서로의 배지를 주고받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카운트다운이 0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 빨간 커버 앞에 섰던 그 순간, 손을 뻗었지만 누르지 않았던 그 순간을요. 행사가 끝나고 메리앤, 태진 씨, 지우와 함께 변전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일터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전소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세 사람을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모니터엔 여전히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허밍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메리앤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변전소라고요. 유명하냐고 되물으니 물론이라고 워싱턴에서도 다들 안다고요. 전기를 끊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빨간 커버로 다가갔어요. 세 사람이 따라왔고 커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 버튼이라고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냐고요. 한 번도 안 열어봤다고 설치된 이후로요. 태진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게요. 메리앤이 커버 위 스티커를 읽었어요. 이 버튼은 협박용이 아니라 신뢰의 봉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은하 씨 이 문장이 전부를 말해준다고요. 세 사람을 변전소 야외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평택 기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활주로에선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아름답다고요. 그러게요. 1년 전 생각나냐고 물으니 당연히 난다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 그때 진짜 무서웠다고요. 엄마가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나도 무서웠다고 답했어요. 근데 안 눌렀잖냐고요. 응, 누르지 않는 게 더 용감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봤어요. 엄마가 옳았다고요. 우린 전기를 끈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켰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변전소 사무실에 모여 앉았어요. 김주의 대리가 커피를 내왔고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 사람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통제실에 혼자 남아 야간 점검을 시작했어요. 계기판을 확인하고 모니터를 점검하며 허밍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김주의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은하 씨 아직 안 가셨냐고요. 응, 점검 마무리하고 갈 거라고 답했어요. 주희 씨는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1년 전 생각나냐고요.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냐고 물으니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요. 근데 있잖아,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책임지는 거라고요.
주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은하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다고요. 전기를 지킨다는 게 뭔지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희 씨도 이제 베테랑이라고요. 앞으로 이 변전소를 부탁한다고요. 자정이 넘어 변전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려다 잠시 멈췄어요. 변전소를 돌아봤습니다.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고 허밍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차에서 내려 변전소 담장에 기댔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이 박혀 있었고 평택 기지 방향으로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 같은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지우의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군산 도착했어. 오늘 정말 좋았어. 사랑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우야. 조심히 들어가. 메리앤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하 씨 오늘 고마웠다고요. 당신 덕분에 진짜 동맹이 뭔지 다시 배웠다고요. 우린 서로 고쳐주는 사이라고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고맙다고요. 우린 이제 가족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미동맹 71년 새로운 파트너십 시대 열려 부산 조선소 아시아 최대 해군 정비 허브로 자리매김 평택 군산 기지 서태평양 안보의 핵심 거점 재확인. 볼륨을 낮추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고 집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킨 건 전기가 아니라 이 불빛들이었다고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훈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딸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영웅. 그 그림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니 1년간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운트다운 버튼 앞에 섰던 순간, 워싱턴에서의 합의, 그리고 오늘의 만남까지. 다음 날 아침 평택 변전소.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새 교대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어요. 28살쯤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야간 교대 맡은 이준호입니다. 반갑다고 답했어요. 박은하라고요. 준호 씨는 제 이름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은하 책임자님 뉴스에서 봤다고요. 아이고 부끄럽다며 그를 통제실로 데려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모니터 보는 법, 계기판 확인하는 법, 비상 프로토콜까지. 마지막으로 빨간 커버 앞에 섰습니다. 준호 씨 저기 보이죠? 네, 빨간 커버요. 그 안에 버튼이 있다고 비상전력 차단 버튼이라고 말했어요. 준호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눌러야 할 때가 있을까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없을 거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요. 왜냐고 물으니 답했습니다. 이건 협박용이 아니라 신뢰의 봉인이니까요. 우린 이걸 누르지 않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버를 바라봤어요. 알겠다고 책임자님.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한다고요. 이제 여기는 당신이 지켜야 할 자리라고요. 오후가 되자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파일을 넘기며 오래된 메모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 남편이 남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97년에 쓴 거였죠. 전기는 생명줄, 끊을 거면 책임부터. 그 메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 메모를 하나 적었습니다. 우리는 끊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지 않을 것이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은하 씨 오늘 회식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갈게요. 변전소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고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어요. 김주혜 대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요. 무슨 소리냐며 우리 다 함께 한 거라고 답했어요. 박성민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은하 씨 덕분에 우리가 자랑스러웠다고요. 전기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게요. 잔을 들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이 불빛들을 계속 지켜나가자고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퇴근하냐고요? 응, 회식하고 왔다고 답했어요. 오늘 군산에서 시연 비행이 있었다고 어땠냐고 물으니 완벽했다고요. 985km 여전히 선명하다고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우리 딸. 지우가 말했어요. 나 엄마 닮아서 이 일하는 것 같다고요. 뭐가 그러냐고 물으니 불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전기 지키고 난 하늘 지킨다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고맙다고 엄마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요. 통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평택 방향으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변전소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린 전기를 끈 게 아니라고요. 관계를 다시 켠 거라고요. 바람이 불었고 두 개의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둘은 이제 진짜 동맹이었어요. 서로 고쳐주고 서로 지켜주는 사이였죠.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IMF 때 켜던 촛불이 떠올랐고 지금의 LED 불빛이 겹쳐졌어요. 촛불에서 LED로, 97년에서 2025년으로. 불빛의 세대가 바뀌었지만 지키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 바람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넌 끊지 않았잖아. 다음 날 아침 평택 변전소. 마지막으로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니터, 계기판, 허밍 소리, 그리고 빨간 커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책임자님 잘 인수받았다고요. 고맙다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기억하라고요. 우린 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변전소를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허밍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안녕 내 인생.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100m에 비친 변전소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곳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불을 지킬 테니까요. 차를 몰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고 아파트마다 창문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고 가로등이 켜졌으며 전광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킨 거라고요. 이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유였다고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리앤이었어요. 은하 씨 지금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다고요. 진짜 동맹이 뭔지 가르쳐줘서요. 저도 고맙다고 답했어요. 우린 이제 가족이라고요. 메리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고요. 그리고 우린 계속 서로를 고쳐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때, 버튼 앞에 섰을 때, 손을 뻗었지만 누르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평온함을 만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군산 방향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은 따뜻했고 불빛은 부드러웠으며 공기는 편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97년 겨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변전소 앞에서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전기는 생명줄, 끊을 거면 책임부터. 당신 말대로 했어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임졌어요. 끝까지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변전소 앞에서 찍은 거였죠.
작은 손으로 헬멧을 쓰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군산에서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오늘 찍은 사진을 붙일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메리앤에게 받은 사진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변전소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을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우리가 끊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지 않을 거니까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허밍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어요. IMF의 촛불에서 린치핀의 LED로. 불빛의 세대는 바뀌었지만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끈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켰어요. 그게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용기였으며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누를 수 있지만 누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전기를 끈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켰습니다. 그 불빛은 지금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이 나라 곳곳에서요. 그 불빛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요. 감사합니다.